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구에 거주 중인 60대 초중반 여성입니다. 제게는 소중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제 아들이 얼마 전 좋은 짝을 만나 백년가약을 맺었습니다. 제 아들은 성품이 참 곱고 착해요. 제 아들이라서 무조건적인 자랑과 칭찬이 아닙니다. 남들이 봤을 때도 그렇게 보일 만큼 선한 아이예요. 아빠 없이 저 혼자 키운 자식이라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을 텐데 그런 내색 한번 비춘 적 없었고 그저 맑고 착하게 컸습니다. 누구 머리를 닮았는지 공부도 어찌나 잘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 팔불출처럼 아들 자랑만 하고 있네요. 다시 본 이야기로 돌아와서 지금은 좋은 사람 만나 잘 살고 있지만 한때는 개념 없는 집안의 딸과 결혼할 뻔했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만약 그 집안의 딸과 결혼했으면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지낼까 안 봐도 눈에 훤합니다. 천만다행으로 그런 사람들과 인연을 끊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 인연은 제가 끊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 두 손으로 직접 끊었습니다. 글쎄, 그 집안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거든요.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는 사돈이 부끄러웠는지 제가 없었으면 했습니다. 그걸 아들이 알게 됐고 조금의 망설임 없이 단칼에 파혼하더군요. 한때는 저 때문에 결혼이고 뭐고 다 망친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저와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돈 맺을 뻔했던 그 집안 인간들의 개념 없는 짓을 이곳에서 전부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저는 젊은 시절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제 시어머니였던 사람은 저더러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며 어찌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어디서 점을 보고 왔는데 제 팔자가 사납다나 뭐라나. 원래는 본인 자식이 그렇게 빨리 죽을 팔자가 아닌데 저랑 결혼하는 바람에 명주를 잡아먹히고 죽은 거라고 했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고로 남편을 잃었어요. 주변에서는 그저 사고라며 심호를 말렸지만 무조건 저 때문이다. 제가 죽인 거다. 고래고래 소리를 치며 원망스러워했습니다. 그 일로 시모는 저를 더욱 모질게 대했어요. 이웃들은 그런 시모에게 그만하라며 말렸지만 시모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때 제 뱃속에는 아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죽고 사고 보상금 명목으로 돈이 나왔는데 그걸 시모가 다 빼앗아갔습니다. 본인 새끼 죽인 것도 모자라서 돈까지 가로챌 거냐며 아들 목숨값 제게 줄 수 없다고 고집피웠습니다. 나중에는 꼴도 보기 싫다면서 추운 겨울날 저를 쫓아내기도 했죠. 솔직히 저도 괴로울 만큼 힘들었습니다. 시모는 저를 원망하며 분풀이라도 할 수나 있지 저는 원망할 대상도 없습니다. 아들을 임신한 상태로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어요. 저도 시모 못지않게 충격받았고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 걸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시모 말처럼 정말 내 팔자가 사나워서 남편이 그렇게 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루하루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했던 시모의 폭언과 시집살이로 저는 많이 지쳐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도 남편 따라서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이 악물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제 뱃속에 남편과 저를 닮은 아이가 자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모에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제발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그러지 말아달라고요.
누군가는 그랬죠. 남편도 죽었고 그 집에서 살 이유도 없는데 뭐하러 그런 모진 시집살이를 당하고 사냐고요. 저는 한편으로 제게 분풀했던 시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엄마로서 사랑하는 자식을 떠나보낸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제 잘못이 아닌 걸 알지만 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나마 버틸 수 있잖아요. 또 남편은 살아생전 시모에게 참 잘하던 효자였습니다. 시모도 남편이 죽기 전에는 제게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자식 잃고 나서 저를 대하는 게 확 달라진 것 뿐이죠. 저도 스스로를 놓고 싶은 적이 참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남기고 간 아이를 끝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에게 사정했어요. 태어날 손주를 봐서라도 제발 이러지 말아달라고요. 그러나 시모는 자식이 죽었는데 손주고 뭐고 필요 없다며 저를 죽어라 원망했습니다. 시모의 행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이러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위험해질 것 같아서 저는 도망치듯 시모의 곁을 떠났어요. 부모님이라도 있다면 친정으로 가면 되는데 저는 부모도 없는 고아였습니다. 부모도 없고 남편도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장 제가 먹을 것도 없었죠. 어쩌면 모진 시집살이를 견디며 살았던 이유 중 이게 가장 큰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갈 곳이 없으니 모진 시집살이를 당하며 그 집에 있었던 거죠. 하지만 더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지만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 다 했어요. 다행히 식당 한편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거기서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분을 만난 것 같아요. 이것도 복이라면 복이죠. 홀몸도 아닌데 식당에서 먹고 자며 일하는 게 안쓰러웠는지 딸처럼 챙겨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일하던 중 진통이 왔을 때 손수 아이까지 받아주셨어요. 제게는 시어머니 다음으로 어머니 같은 분이셨습니다.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제가 그분께 입은 은혜가 참 많았거든요. 엄마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몰랐던 제게 젖 먹이는 것부터 재우는 것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일할 때 아이까지 봐주곤 하셨죠. 그렇게 저는 그곳에서 무려 3년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 그동안 여기 있었던 거니?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식당에서 한창 일하고 있는데 가게 안으로 낯익은 사람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죠. 3년 만에 만난 시모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도끼 어린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였고 잔뜩 늘어난 주름살이 시간의 흐름을 느끼게 해줬어요. 시모는 측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고 그 옆에서 앉아 놀고 있던 아들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물끄러미 쳐다보더군요. 그러고는 조심스레 안아들며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물었어요. 시모는 제가 그렇게 집을 나가고 반 미친 사람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자식 잃고 졸제 며느리까지 잃은 기분이었대요. 그제야 본인이 뭔 짓을 한 건지 정신이 확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누구에게라도 분풀이를 하고 싶었나 보다고 아무런 잘못도 없는 제게 모진 말로 상처 줘서 너무 미안하다며 사과하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어찌나 슬프게 우셨는지 몰라요. 홀몸도 아닌데 그 추운 날 어디로 갔을까 걱정스런 마음에
이곳저곳 안 가본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그 몸으로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잠잘 곳은 있는지 너무 걱정되셨대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쩌나 스스로를 탓하며 자책한 시간도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저를 찾아 헤매다 우연히 이곳에서 저를 봤다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이렇게 오게 된 거라고 하셨어요. 시몬은 이제라도 찾았으니 다행이라며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사리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고 제 손을 잡고 있던 시모의 손을 살며시 내려놓았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이제 이곳이 제 집이나 다름없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여기가 네 집이라니. 내가 다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하잖아. 여기서 계속 이 어린 거 키우며 살겠다고? 어머님 말씀처럼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그저 집에서 살림하는 게 다였죠. 그런 제가 일을 하고 돈을 버니까 그게 또 재밌네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만은 행복해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그렇게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물론 넉넉한 건 아니지만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제 힘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특히 사장님, 엄마와 다름없는 분이세요. 그럼 나는 어쩌라고. 며느리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떡하니 살아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내 손주랑 살게 하니? 시모는 이제 아들 죽고 남은 건 저와 손주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면 되지 않겠냐고 했어요. 아무래도 본인은 돈도 있고 남편이 죽으면서 받은 보상금도 있으니 손주를 안정적으로 잘 키울 수 있지 않겠냐고 하셨죠. 물론 시모의 말씀이 맞습니다. 다시 그 집에 들어가면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도무지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 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 집에 들어가면 남편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서 꺼려지더라고요. 식당에서 3년을 일하며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최대한 안 쓰고 얻어입고 얻어쓰면서 정말 지독하게 모았어요. 그랬더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얼추 작은 방 하나쯤은 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시모에게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간 모은 돈으로 아들과 함께 지낼 곳을 방을 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식당 바로 옆에 방 하나를 싸게 내놨더라고요. 거기서 지내면 될 것 같다고 했더니 시모가 꼭 그렇게 지내야겠냐고 묻길래 사실대로 말했어요. 그 집에 돌아가면 남편 생각에 괴로울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더 이상 묻지 않고 알겠다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식당에 오셔서는 제게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네 말 들어보니까 틀린 말이 아니더라. 나도 그 집에 있으면 내 아들이 문 열고 들어올 것만 같고 집안 곳곳에 남은 아들의 흔적으로 괴롭기만 한데 너도 나와 같겠지.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아들 죽고 나서 받은 보상금이랑 내가 모아놓은 돈이야. 앞으로 돈 들어갈 때 많을 텐데 이걸로 써. 통장의 잔액을 확인해 보니 엄청난 금액의 큰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시모는 이 돈으로 손주랑 살 적당한 집 하나 구하고 나머지로 가게를 차리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남은 돈은 아들 키우면서 들어갈 돈으로 사용하고요.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을 받으니까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이렇게 큰 돈을 받아도 되는 걸까 망설여질 만큼 정말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잃고 시모는 아들을 잃으면서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제가 이 많은 돈을 다 받아도 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앞으로 살아봤자 얼마나 살겠냐고 나중에 본인 죽으면 사는 집도 유산으로 물려줄 거라고 했어요.
어차피 다 저와 손주에게 넘어갈 돈인데 언제 주던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했죠. 본인은 어디 쓸 곳도 없고 딱히 돈 들어갈 것도 없어서 저와 손주를 위해 사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진작 줬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줘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저한테 모진 말로 상처 주고 시집살이 시킨 게 마음에 많이 걸리셨나 봐요. 제가 집 나가고 난 뒤 마을 일과 농사로 돈을 벌었고 한 푼 두 푼 저와 손주를 위해 모아두셨습니다. 이렇게라도 미안한 마음을 갚고 싶으셨나 봐요. 저는 시모가 주신 돈 감사히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보란 듯이 잘 키우겠다며 약속드렸어요. 하늘에서 지켜볼 남편에게도 말이죠. 저는 시모가 주신 돈으로 아들과 살 적당한 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시장에 분식집을 작게 차렸어요. 처음에는 그냥 일하던 식당에서 계속 일하려고 했는데 시모랑 가게 주인 아줌마가 말리더군요. 언제까지 식당 일하면서 아들 키울 거냐고 말입니다. 식당 일은 일이 힘들기도 하고 고생한 만큼 많이 못 번다면서 작게 가게를 하나 차리라고 하셨어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가게 차릴 만한 돈이 있는데 뭘 망설이냐고 말이죠. 무엇보다 제가 또 손맛이 좋았습니다. 식당 일하면서 우연히 주방 일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손님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더 좋아해 줬어요. 이건 주인 아줌마도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저한테 어떻게 조리한 거냐며 따로 물어보실 정도였죠. 시모도 좋은 음식 솜씨를 썩히면 쓰겠냐며 제일 자신 있는 거로 도전해보라고 하셨죠. 그래서 고민 끝에 분식집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왜 하필 분식집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랑 남편은 떡볶이를 참 좋아했어요. 특히 저보다 남편이 더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것도 떡볶이 때문이었거든요. 남편은 툭하면 제게 떡볶이를 만들어 달라고 했고 제가 만들어주는 떡볶이를 참 맛나게도 먹었습니다. 제가 해준 떡볶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웃어주던 모습이 아직도 선하네요. 제가 제일 자신 있어 하는 음식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좋아하니까 분식집으로 차렸어요. 다른 음식점처럼 크기가 크지 않아도 되고 조촐하게 시작하기 적당했거든요. 시모는 왜 하필 작은 분식집이냐며 뭐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게 좋았습니다. 최대한 아끼고 아껴서 우리 아들한테 다 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들 이름을 딴 작은 분식집을 하나 차렸고 그곳에서 열심히 떡볶이를 만들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저는 정말 매 순간 열심히 살았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그 자리에 서서 떡볶이를 팔았습니다. 오죽하면 시장 상인들이 쉬지도 않고 일해서 떼부자 될 거라며 장난칠 정도였죠. 그 정도로 늘 한결같이 가게 문을 열었고 아파도 약으로 버티며 열심히 장사했습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번 돈은 아들을 위해 사용했어요. 태어난 순간부터 아빠 없이 저 홀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 늘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아들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생겼을 때 그 꿈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엄마로서 부족함 없이 지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일했습니다. 오직 제 아들을 위해서요. 그러나 슬프게도 제 아들은 철이 빨리 들어버렸습니다. 여느 아이들처럼 철없이 마냥 순수하게 해맑게 자라주기를 바랐는데 어린 나이부터 고생하는 엄마를 돕겠다며 고세리 같은 손으로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까지 하더군요. 심지어 학교 마치면 늘 분식집으로 와서 저를 도와주거나 한쪽에 앉아 조용히 공부하다가 가게를 마무리하고 같이 집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다른 집 엄마들은 아이랑 많이 놀아주던데 저는 그러지를 못하니까 원한다면 다니고 싶은 학원이라도 보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학교 다닐 필요 없다면서 싫어했습니다. 제 자랑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착한 아이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사고 한 번 안 치고 착하고 순하게 잘 자라줬어요. 남들은 남편 없이 아들 키우기 힘들다면서 사춘기라도 오는 날에는 더 말 안 듣고 고생할 거라고 했지만 우리 아들은 예외였습니다. 엄마 혼자 고생한다고 어찌나 잘 도와줬는지 몰라요. 거기다 공부까지 잘했습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늘 성적이 우수했어요. 반장도 여러 번 도맡아 했고요. 저는 충분히 학원 보내줄 수 있고 원한다면 과외까지 시켜줄 수 있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괜찮다면서 그냥 학교 수업 잘 듣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들 뒷바라지 해주려고 열심히 장사하는 건데 아들은 제가 고생하는 게 싫었나 봐요. 학원이랑 과외 필요 없으니까 쉬엄쉬엄 일하라며 저를 걱정해주곤 했죠. 제가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은 많은가 봅니다. 그렇게 제 아들은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떡하니 서울대 의과대학에 붙었어요. 아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아니, 아들이 서울대에 붙었다면서? 예, 그렇게 됐어요. 의사 되고 싶다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혹시라도 떨어지면 어쩌나 얼마나 걱정했는지 먼저 간 남편이 도와줬나 봐요. 우리 아들 한 번에 딱 붙을 수 있게. 아유, 도와주기는 공부를 좀 잘했어.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서울대 붙은 거면 머리 하나는 기가 차게 좋은 거지. 하여간 이제 의사 되는 일만 남았네. 아이고 부러워. 자식 농사 한 번 참 잘 지었다. 우리 아들이 의과대학에 붙은 건데 시장 상인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본인 일처럼 축하해 줬습니다. 정말 잘 됐다면서 먼저 간 남편이 하늘에서 도와준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더러 어쩜 혼자서 아들을 그렇게 잘 키웠냐며 비결이 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딱히 비결 같은 건 없고 저는 특별히 뭘 해준 게 없다고 말이죠. 제가 운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들을 자식으로 낳았으니까요. 아들의 대학 생활은 무난하게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달라진 것 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틈틈이 제 일을 도왔어요. 거기다 이제 성인이니까 스스로 용돈벌이하고 싶다고 과외 아르바이트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럴 것 없다고 공부할 시간도 부족할 텐데 용돈이랑 돈 들어갈 곳은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더니 괜찮다면서 저를 위해 쓰라고 하더군요. 정말 복 받았죠? 이렇게 착하고 마음이 따뜻한 아들이 제 자식이란 게 매 순간 감사하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들은 대학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의사가 되기 위한 본격적인 과정을 밟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끝에 정식 의사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옆에서 지켜본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안쓰러울 정도로 환자와 일밖에 모르고 지냈거든요. 이제 진짜 의사가 됐고 나이도 어느 정도 찼으니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람과 결혼시켜야 엄마로서 해야 할 일이 얼추 마무리된다고 생각했어요. 부모의 품을 떠나 본인의 가정을 이루면 그때부터는 그저 잘 살기만을 바라며 지켜보고 응원하는데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먼저 간 남편에게 좋은 어른으로 훌륭히 잘 키우고 좋은 사람과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만나는 사람은 없냐, 병원에서 관심 있는 사람 없냐 물어봤는데 그런 거 없다며 지금은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일과 환자가 더 중요하다고 웃기만 하더군요. 대학 시절에도 여자친구 한 번 안 사귀고 공부만 했어요. 좋은 나이에 남들처럼 여자친구도 사귀면 좋을 텐데
도통 그럴 생각이 없어서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런 고민을 하니까 주변에서 선자리를 대신 알아봐 주곤 했습니다. 아들 직업이 의사니까 좋은 자리 많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며 공무원이며 선볼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선볼 아가씨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마음에 드는 사람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는데 아들은 도통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계속 일만 하면서 혼자 지내면 어쩌나 걱정스러웠어요.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어느 날 제게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며 한 아가씨를 데려오더군요. 그것도 제가 장사하는 떡볶이 집에 말입니다. 엄마, 저 왔어요. 왔니? 근데 옆에 있는 분은 누구셔? 제 여자친구예요. 엄마한테 보여드리려고 데려왔어요. 인사드려, 우리 엄마야.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반가워요. 내가 오는 줄도 모르고 준비를 못해서 꼴이 엉망이네요. 데려오면 데려온다고 미리 말 좀 해주지. 장사한다고 옷도 대충 입고 나왔는데. 별 말씀을요. 충분히 고우세요. 가만히 있어봐. 그럼 이것까지만 하고 뭐라도 먹으러 갈까? 뭐 좋아해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장사하는데 어디를 가려고요? 괜찮아요. 그냥 우리 떡볶이 먹으면 돼요. 떡볶이 먹자. 우리 엄마가 만든 떡볶이 진짜 맛있어. 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릇에 떡볶이를 퍼서 담았고 여자친구와 함께 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님인데 어떻게 떡볶이만 먹이냐며 미안해했지만 아들은 괜찮다면서 중간중간 제 일을 돕곤 했어요. 손님들이 막 몰릴 시간이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아들이 여자를 데리고 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있는 줄도 몰랐어요. 맨날 바쁘게 일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데려올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래도 잘 만나고 있구나. 아들의 여자친구를 보니까 마음이 놓이더군요. 기쁜 마음에 여자친구를 중간중간 살펴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음은 잘 챙겨주고 싶은데 바빠서 그러지 못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자 아들은 정식으로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근처 지나가다가 간단히 인사만 시켜드리려고 데려온 거라면서 미안해할 거 없다고 했죠. 아들은 그렇지만 어디 제 마음이 그렇겠어요? 뭐라도 챙겨주고 싶어서 장사다 말고 급하게 주변에서 이것저것 바리바리 사서 챙겨줬어요. 마음은 이것저것 상다리 부러지게 맛있는 거 잔뜩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손에 꼭 들려줬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거라도 맛있게 먹으라면서 말이죠. 이날은 이렇게 간단히 인사를 나눴고 나중에 아들을 통해 여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둘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의 여자친구는 어느 정도 사는 집안의 여식이더군요. 아버님께서 중견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좋게 봤는지 예비 사이로서 매우 만족해하고 있다고 했고 둘의 결혼을 단번에 허락했다고 하더군요. 결혼하면 아들에게 병원까지 차려주겠다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우리 아들을 좋게 봤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아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게 생각됐습니다. 아무리 그쪽 집안에서 병원을 차려주고 돈으로 많은 걸 지원해준다고 한들 아들이 행복보다 중요하겠어요? 아들이 정말 좋고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아가씨를 많이 사랑하냐, 결혼에 후회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알겠다며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해 줬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좋다면 좋은 사람이니까요. 그 후로 아들은 예비 며느리와 함께 차근차근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라도 도움이 되고자 필요한 곳에 보태라며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건넸어요. 그러자 아들은 괜찮다고 본인이 모은 돈으로 충분하다며 거절했습니다. 되려
이 돈을 제 노후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 돈 아니라도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다며 괜찮다고 했지만 아들은 평생 쉬지 않고 일만 한 저를 안쓰럽게 여긴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착한 아들이죠? 이 와중에도 혼자 남을 저를 걱정한다는 게 얼마나 따스했는지 몰라요. 저는 처음부터 자식을 위해 사용하려고 모아놓은 돈이고 이 돈에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돈과 남편의 목숨값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돈인데 이걸로 어떻게 다른 곳에 쓰겠냐고 했어요. 이 돈 없어도 나는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결혼시키면 이제 한결 편한 마음으로 지낼 거라고 했습니다. 자식 결혼시켰으니 더 이상 무리해가며 가게 열 일 없을 거라고 말이죠. 아빠 없이 홀로 키우면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아냐. 엄마로서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니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거절 못하고 알겠다며 감사히 받았어요. 이렇게 보태주고 나니 마음의 짐을 더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도 해줄 수 있다는 게 참 뿌듯하고 기분 좋더라고요. 내 새끼한테 최고로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이 어디 가겠어요? 착하고 귀한 내 새끼에게 모든 좋은 걸로 해주고만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을 좋게 봐주는 예비 사돈댁과 며느리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어요. 아들에게 이야기만 들어도 예비 사돈과 안써돈이 얼마나 아들을 좋게 생각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차려준다면 말 다 했죠. 제가 해주지 못하는 걸 대신해준다고 하니 어찌나 고마운지요. 마음 같아서는 아들 통해서 선물도 자주 챙겨드리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아들이 그럴 필요 없다며 부담스러워해서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날만큼은 이 마음을 꼭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나름대로 시장에서 제일 좋다는 걸 바리바리 샀습니다. 고깃집에 들러 최고급 사골과 한우를 사고 과일도 이것저것 바리바리 사서 상견례장으로 향했어요. 아들은 뭘 이렇게 많이 샀냐고 했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해서 안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들 지금처럼 계속 예쁘게 봐달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예비사돈을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여라도 아들 기죽일까봐 미용실에 가서 비싼 돈 주고 머리도 하고 옷도 고급스러운 걸로 사서 입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꾸며본 것 같더라고요. 남편과 결혼할 때 빼고 이렇게 저를 공들여 꾸며본 게 얼마만인지 가물가물했습니다. 예비 사돈댁이 어느 정도 사는 집이라 구색을 맞춰야겠더라고요. 늘 다 늘어나고 구멍난 옷을 입으며 지지리궁상 떨고 살았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꾸미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아들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진작 찾아뵙고 싶었는데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예비사돈과 안사돈의 첫인상은 참으로 좋았습니다. 잘 사는 집안인 만큼 귀티가 잘잘 흐르더군요. 저도 나름대로 격식 갖춘다고 노력한 건데 이런 제 모습이 조금은 초라해 보일 만큼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역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그들 앞에서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한없이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지켜보니 꽤 화목한 집안이더군요. 이런 집안에 우리 아들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봐주신 점 감사드린다며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제 마음을 전하고자 준비했다며 챙겨간 선물을 전달했어요. 예비사돈과 안사돈은 이런 거 준비 안 해도 되는데 준비했냐면서 감사히 잘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면서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대뜸 예비 안사돈이 제게 해외여행 가본 적 있냐고 묻더군요. 참, 혹시 해외여행 가보셨어요? 해외여행이요? 아유,
해외여행은 고사하고 국내 여행도 못 다녔어요. 장사한다고 하도 정신없어서. 그래요? 잘 됐네요. 그럼 이참에 해외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저희가 선물하는 의미로 보내드릴게요. 예? 아이고, 괜찮아요. 되려 제가 보내드려야죠. 저희는 괜찮아요. 우리 예비사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드리는 선물이에요. 안 그래도 장사 때문에 해외여행 안 가보셨을 것 같아서 미리 준비했어요. 자, 받으세요. 예비한 사돈은 가방에서 준비한 봉투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안 받기 뭐해서 엉거주춤한 행동으로 일단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한번 쳐다본 뒤 봉투를 열어 살펴봤는데 비행기 티켓이 있더군요. 이게 뭔가 싶어서 자세히 살펴봤는데 영어로 쓰여 있기도 하고 생전 처음 보는 거라 뭐가 뭔지 잘 몰라서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비행기 티켓을 살펴보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했어요. 장모님,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티켓 날짜가 저희 결혼식 날이에요. 아들의 말에 저는 정말 잘못 예약됐나 싶었어요. 비행기 티켓이 한두 푼도 아니고 비쌀 텐데 이걸 어쩌냐면서 걱정했죠. 얼른 전화해서 예약한 거 취소 못하냐고 했더니 예비한 사돈은 가볍게 웃으며 그럴 필요 없다고 결혼식 날 예약한 게 맞다고 했습니다. 예? 이 날짜에 예약하신 게 맞다고요? 이날은 우리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 결혼하는 날인데 엄마인 제가 어떻게...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건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장모이자 엄마 역할까지 다 하겠습니다. 그간 열심히 키워주셨는데 이제 편히 쉬실 때도 됐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돼서 어떻게 자식 결혼식 날 여행을 가요? 글쎄 괜찮다니까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염려 마세요. 그저 아무 생각 마시고 편하게 즐기다가 오시면 됩니다. 그래요, 어머니.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보셨다면서요. 재미있는 시간 보내고 오세요. 오빠는 제가 잘 챙길게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어떻게 자식 결혼하는 날 여행을 가라고 할 수 있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러다 어느 순간 예비 안 써던 애 말뜻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창피한 사돈이니 결혼식장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그 뜻이었어요. 좋게 포장해서 해외여행 보내준다는 거였죠. 아들도 그 뜻을 이해했지만 믿기 힘든 이야기에 여자친구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더군요. 아들은 키우면서 지질이 궁상 떨고 억척스럽게 살아도 창피함이란 게 뭔지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다들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아들 앞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간 느끼지 못한 창피함이 파도치듯 몰려왔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져서 절로 고개가 떨어지더군요. 순간 옆에 앉아있던 아들의 두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먹을 불끈 쥔 채 분에 못 이겨 파르르 떠는 손. 아들은 결국 참지 못하고 뭐라고 말하려고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아들을 말리고자 잽싸게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쳐다봤고 그러지 말라고, 엄마는 괜찮다고 옅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우리 예비사돈 사부인이 최고네요.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본 저를 위해 이렇게 준비까지 해주시고. 예, 그럼 잘 다녀오겠습니다. 저만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 같아서 죄송할 따름이네요. 내키지 않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이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파도 아들을 위해 아무렇지 않은 듯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들은 나지막이 저를 불렀지만 저 하나 때문에 결혼을 망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들은 제게 처음으로 화를 냈어요.
그 상황에 어떻게 웃으며 잘 다녀오겠다고 말할 수 있냐며 저들이 대놓고 무시하는데 화나지도 않냐면서 언성을 높이더군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게 한 번도 그런 모습 보인 적 없는 아들인데 그만큼 많이 화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물론 아들의 말처럼 자존심도 상하고 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큼 아픈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 감정만 내세울 수는 없잖아요.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많이 좋아하고 있고 예비 사돈댁에서 아들 앞으로 병원도 차려준다는데 저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망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물고 참아야만 했어요. 그래,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나 하는 나를 사돈으로 받아들이기가 싫었겠지. 얼마나 창피하게 여길까 싶더라고요. 속상해하는 아들을 달래며 엄마는 정말 괜찮다고 억지로 감정을 숨긴 채 달랬습니다. 나도 이제 정말 지친다. 자식 결혼시키면 떡볶이 장사고 뭐고 다 그만두고 편히 쉴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해외여행까지 보내주시니 얼마나 좋냐. 결혼식 안 본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나 대신 잘 챙겨주신다니 마음 놓고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예비사돈과 안사돈이 나를 무시하기보다 귀빈들도 오는 자리이니 어느 정도 구색도 맞추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냐고. 우리가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 한다며 아들을 설득했어요. 저는 굳이 결혼식 안 봐도 되고 그저 아들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이야 나중에 사진으로 대신해도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 말에 아들은 제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숙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고는 힘없이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제 마음 아픈 것보다 내 새끼 눈에서 눈물 나는 게 가슴 찢어질 듯 더 아팠습니다. 이런 거 보면 엄마는 정말 자식을 위한 천사가 아닌가 싶어요. 신이 다 지켜줄 수 없어서 엄마라는 천사를 보낸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흐르고 어느덧 아들의 결혼식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전날 저는 미리 짐을 챙겼어요. 그 모습에 아들은 아침 일찍 공항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결혼식 준비에 신경 쓰라고 했어요. 결혼식 하기 전에 아침 일찍부터 이것저것 할 게 많잖아요. 다음날 새벽에 아들 몰래 일찍 나설 거라 미리 결혼 축하한다며 인사했습니다.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냐면서도 그래도 잘하라며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아들은 잠이 들기 전까지도 계속 바래다 줄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혹시라도 저 때문에 결혼식 준비에 차질이 생길까봐 싫더라고요.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공항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본 뒤 몰래 집을 나섰어요. 홀로 공항에 향하는 순간부터 먹먹한 마음에 괜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무도 모르게 멀리서나마 아들의 결혼식을 지켜보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볼 바에는 그냥 안 보는 게 낫겠더라고요. 괜히 들키기라도 하면 아들 속이 오죽 속상할까 싶었습니다.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면서 애써 마음을 위로했어요. 아들의 결혼식을 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음에 속상한 마음을 달래고자 노력했어요. 그리고 자식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고 저는 혼자 탑승장으로 향했죠. 그러던 그때 엄마라고 부르는 아들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엄마! 아들 생각을 하다 보니 환청이 들리나 보다 싶었어요. 제 아들이 여기 있을 리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자꾸 뒤에서 저를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더군요. 숨을 헐떡이며 큰 소리로 엄마라고 부르는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도 선명했습니다. 이상한 기분에 서둘러 뒤를 돌아 확인해 보니 저쪽에서 저를 향해 뛰어오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어떻게 여기에 있니? 결혼식은 어쩌고? 어쩌기는 그냥 다 무시하고 왔지. 엄마랑 같이 여행 가려고. 모자끼리 여행 가본 적 한 번도 없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오늘 결혼한 애가 여기 있으면 어떡해? 세상에, 시작할 시간이 다 됐네. 얼른 돌아가. 지금이라도 빨리 가면 괜찮을 거야. 나 안 가. 파혼할 거야. 나한테는 그깟 결혼식보다 엄마가 더 소중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엄마를 무시하는 집안, 나도 싫어. 뭐? 너 정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당일 이러면 어떡해? 너 정말 여자친구랑 결혼 안 해도 괜찮겠어? 후회 안 할 자신 있냔 말이야.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왔지. 후회 안 해.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런 집안과 결혼하려고 한 내가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생전 처음으로 엄마에게 여자친구를 보여줄 만큼 많이 사랑했고 행복한 미래를 꿈꿨대요. 하지만 상견례장에서 그 마음이 와장창 무너져 내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뿐인 가족이자 소중한 엄마를 무시하는 예비 장인 장모님을 보며 많이 실망했대요. 그리고 가장 큰 상처는 바로 여자친구의 태도였다고 했습니다. 예비 장인 장모는 그럴 수 있어도 여자친구까지 동조할 줄은 몰랐다고 했죠. 이 일로 여자친구와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본인의 부모와 같은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오히려 상견례장에서 돌려 말한 것보다 더 직설적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나 어머님 창피해.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가 뭐야? 그래도 오빠 낳아주신 분이니까 어떻게든 참고 노력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결혼식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오는 자리인데 어머님이 너무 창피하잖아. 저번에 상견례장에 입고 오신 옷도 말이야. 촌스럽고 싼티나 보이는 게 정말 너무 구렸어. 결혼식 때도 싼티나게 입고 오실 거 아니야. 우리가 입으로 챙겨드린다고도 싫다고 거절하실 게 뻔하고. 무엇보다 사람들한테 뭐라고 소개해? 다들 뭐 하는 집안이냐, 시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냐 궁금해할 게 뻔한데 시장에서 떡볶이 판다고 그래? 오빠 입장은 이해하지만 우리 부모님이랑 내 입장은 조금은 생각해줘야지. 우리가 많은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결혼식 날만 오지 말아달라는 거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제야 깨달았대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환상이 와장창 깨지면서 정이 다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회와 미련 한 푼 없이 결혼을 깨고 왔다고 했죠. 진작 파혼하자고 하면 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괘씸해서 그냥은 못 깨겠고 이렇게 망신 한번 당하게 만들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결혼식 당일 아무런 연락 없이 결혼식을 안 가고 공항으로 온 거였어요. 아들은 병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나중에 대출받아서 본인 힘으로 얼마든지 차리면 된다고 했어요. 개념 없는 집안과 엮이느니 차라리 과감하게 잘라낸 게 현명하다고 생각됐답니다. 저는 아들의 뜻이 그렇다면 그저 그렇구나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의 말이 맞았어요. 그런 집안이라면 두고두고 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것 같았습니다. 있는 집이라고 아들을 무시할 수 있는 노릇이기도 하고요. 아들의 뜻이 그렇다면 그런 대로 인정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헤아려준 아들에게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 눈물을 닦아주며 본인 때문에 안 들어도 될 말을 듣게 해서 죄송하다.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하는데 엄마가 참석 안 하는 게 말이나 되냐. 나중에 더 좋은 사람 만날 테니 그때는 꼭 결혼식에 참석해서 시골리는 모습 지켜봐 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울컥하며 눈물이 더 흐르더군요. 그 와중에 아들의 핸드폰은 정신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아하니 아들의 여자친구와 예비장모의 전화인 것 같았어요. 아들은 여자친구의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넘어 너 어떻게 된 거냐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데? 곧 있으면 시작하는데 연락도 없고 오지도 않으면 어쩌자는 거야? 됐고, 지금 오는 길이지? 빨리 튀어와. 엄마 아빠 기다리시고 난리야. 그럴 것 없다고 전해드려. 안 갈 거니까. 뭐? 갈 일 없다니까? 내 말 이해 못하겠어? 나 너랑 결혼 안 한다고. 여기 공항이야. 엄마랑 같이 여행 가려고. 오빠, 지금 미쳤어? 갑자기 왜 이래? 그때 다 이야기된 줄 알았는데 결혼식 당이 이런 식으로 나면 어쩌자는 거야? 너희도 그랬잖아.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상견례하는 당일 우리 엄마를 무시했어. 나도 너희 집안이 한 행동이랑 똑같이 군 것뿐이야. 어때? 기분 나쁘지? 그때 이야기 다 된 게 아니라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어서 더 안 한 것뿐이야. 아니, 오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사람들 다 왔는데 이러면 어떡해? 너 왜 울어? 전화기 이리 줘봐. 아니 김서방,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건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혼식 엎어도 괜찮겠어? 후회하지 않겠냐 이 말이야. 그깟 감정 하나 때문에 일을 그르치면 안 되지. 우리 딸 놓치고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시간 조금 미룰 수 있으니까 얼른 와. 그럼 김서방이 한지 덮고 그냥 넘어가겠네. 내 딸이랑 결혼하면 자네 인생 피는 거 한순간이야. 우리가 병원 차려준다니까? 똑똑한 사람이니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 믿겠네. 네, 저는 똑똑한 사람이니 현명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결혼식 안 가고 엄마랑 같이 여행 가겠습니다. 김서방!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 저 그쪽 집안 사위 안 할 겁니다. 병원이고 뭐고 우리 엄마 무시하는 집안이랑 상정도 하기 싫습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다른 의사 사위 구해보세요. 그럼 저는 비행기 탑승해야 해서 이만 끊겠습니다. 아들은 망설임 없이 전화를 확 끊어버렸고 전원까지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후련하다며 환하게 웃어 보이더군요. 그 집안 사람들 골탕 먹이는 순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 제게도 그 집안 사람들과 있었던 일은 모두 잊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 모자는 맛있는 것도 먹고 이곳저곳 구경 다니며 여행을 즐겼습니다. 제 인생의 첫 해외여행이자 아이들과 처음으로 만난 여행이었어요. 그날 이후 그쪽 집안 아가씨는 아들을 못 잊겠는지 몇 번이고 찾아와서 미안하다, 다시 잘해보자며 매달렸고 제게 미안하다며 싹싹 빌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앞으로 찾아오지 말라며 차갑게 밀어내더군요. 저는 정말 괜찮겠냐, 후회하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눈꽃만큼도 후회할 일 없을 거라며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파혼하고 또 혼자 살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그러나 제가 괜한 걱정을 한 거였더라고요. 몇 년 뒤 아들은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것도 근무하던 병원장의 딸과 말이죠. 사람마다 인연은 있는 모양이더군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파혼하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겸손하고 어찌나 착한지 몰라요.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씨는 그보다 더 예쁩니다.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도 수시로 제게 찾아와 말동무도 해주고 분식집 일도 도와줍니다. 딸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사돈 사부인도 정말 좋으신 분들입니다. 인성이 바르고 착한 며느리를 보니 그 부모의 인성도 한눈에 알 수 있겠더라고요. 사돈과 사부인은 정말 올곧고 정직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과 사돈을 맺다니 참 감사하게 생각됐어요. 아들은 사돈의 뒤를 이어 병원을 맡아 운영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저는 여전히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지만 전처럼 매일 문을 열지는 못해요. 아들과 며느리의 바람처럼 저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아들 부부 잘 사는 모습 보며 언제나 응원할 겁니다. 또 저를 위한 시간도 아끼지 않을 거고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